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저는 한동안 나 혼자만 멈춰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겨우 43살.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나이, 아니, 한창 청춘의 한가운데서 저는 때 아닌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은행에 입사해 15년을 근속했으나 지난해 명예퇴직 대상에 선정됐지요. 저는 그렇게 힘들게 입사한 회사에서 이렇게 일찍 안녕히 가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는 목돈의 퇴직금이라도 넉넉히 챙겨서 빨리 짐 싸는 게 여러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들 하더군요. 그럼 뭐하나 싶었습니다. 딱히 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해본 일이라고는 은행 업무가 다였는 거예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죽을 때까지 야금야금 쓰면서 백수로 살아가는 것만큼 한심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자식이 버젓이 돈을 들고 멀쩡히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깟 명예퇴직 일찍 당했다고 좌절하는 꼴을 더 보이기 싫었고요. 퇴직금에 대출을 합쳐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편의점을 개업했어요. 새로 오픈했고 뽑아놓은 2명의 알바생도 일을 열심히 해서인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장사가 제법 됐지요. 그러나 인근에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명 쓰던 알바생을 1명으로 줄이고 잠을 푹 잡을 새 없이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면서 일에 매달렸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43살이면 모든 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 자식 먹여 살리는 것부터 아이 교육 문제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 저희 세대의 사정이야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것처럼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해갔어요. 은행 점포가 하루에도 몇 개씩 없어지는 마당에 저 같은 행원이 일할 자리는 야속하게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눈만 뜨면 동네에 늘어나는 게 만만한 편의점인지라 경쟁이 치열하기는 했지만 세상 어딘가에 제가 서 있을 자리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저는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지금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견디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이따금 한 번씩 찾아오는 공허한 불안은 떨쳐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라한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담배 2갑만 줘요. 아, 네. 어떤 담배 드릴까요? 그냥 아무거나 줘요. 2갑만. 할머니는 다짜고짜 그냥 아무 담배면 된다면서 2갑만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꽤 추워서인지 할머니는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피우시는 거 아니면 누가 사다 달라고 했어요? 어떤 담배 사오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담배나 상관없으니 2갑만 줘요. 저는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꾸만 유리문 밖을 살피며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말씀대로 아무 담배나 2갑 꺼내 할머니한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꾸벅 숙이시더니 담배 2갑을 손에 쥐고 편의점을 나서셨어요. 저는 유리문에 바짝 붙어서 할머니가 가는 방향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골목 끝에 기다리고 있던 중학생 남자애들이 할머니를 보며 환호하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설마 아니겠지 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둔 뒤 다른 손님이 물건을 계산했어요. 영 기분이 꺼림직하긴 했지만 편의점을 혼자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뛰쳐나가기도 애매했지요. 할머니는 그 다음 날도 혼자 오셔서 담배를 사가셨어요. 그런 일이 서너 번 반복되니 저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더군요. 담배 아무거나 2갑만 줘요. 할머니,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혹시 저 골목 끝에 있는 중학생 애들이 시켰어요? 그게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애들이 하도 극성이어서. 저 녀석들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심부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지만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대신 사다 주는 건 법에도 걸려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지. 나도 아는데. 아이, 저 녀석들이 하도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담배를 대신 사다 달라고 하길래 안 된다고 했더니 내 리어카를 끌고 도망가더니 어디다 폐지는 다 갖다 버리고 빈 리어카만 골목에 버려놓고 가더라고요. 몇 번을 그렇게 당하고 나니 어쩔 수가 없어서. 저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지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누구에게 말할 곳도 없어서 두 눈 뜨고 그저 당하기만 하고 있는 할머니가 더욱 안쓰럽기도 했고요. 여기 잠깐만 계시옵세요. 저는 할머니에게 편의점을 잠깐 봐달라고 한 뒤 재빠르게 나가 골목 끝에 있는 중학생 무리들에게 다가갔어요. 야, 너희들 어느 학교 몇 학년이야? 이놈 자식들이 불쌍한 할머니를 보면 뭘 도와드릴 생각은 못하고 감히 어르신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켜? 핏발선 제 눈빛과 잔뜩 화난 목소리에 서너 명 되는 중학생들이 놀랐는지 어깨를 움찔하더군요. 아이씨,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저씨, 우리가 할머니한테 담배 심부름 시켰다는 증거 있어요? 할머니가 피우고 싶어서 사셨나 보죠? 저는 중학생들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본 뒤 교복을 보고 어느 학교인지 짐작했어요. 너희들 저 언덕길에 있는 중학교 다니는 애들 맞지? 야, 이 골목에 방범용 CCTV만 몇 개인 줄 알아?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여기 머리 위에도 CCTV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할머니 괴롭히거나 담배 심부름 시키는 일 절대 없겠다고 하면 나도 이거 다 덮고 넘어갈 거야. 근데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딴 짓 하겠다면 야, 나도 방법이 없다. 뭐 경찰서에 신고해서 너희들 전부 현행범으로 입건시킬게. 뭐 뉴스에도 얼굴도 좀 나와주고 하면 너희 부모님 참 기뻐하시겠지. 아이, 그게 아이, 재수도 없을라니. 야야, 빨리 튀자. 아이들은 그 길로 다름질쳐 골목 시야를 벗어날 때까지 도망치더군요. 저는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왔어요. 유리문 안에 붙어서 밖을 쳐다보던 할머니가 감탄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신통하네. 너무 고마워요. 내가 저 애들 때문에 한동안 얼마나 시달리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 저는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2년 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쩌면 제가 퇴직하는 걸 못 보고 그 전에 돌아가신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멀쩡한 직장 번듯하게 다니면서 아침마다 정장에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모습이 어머니에겐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었을 테니 말이에요. 저는 투박한 손에 초라한 행색으로 편의점을 나가려는 할머니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대충 끄덕이셨지만 이내 정적을 깨고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쩍 마른 몸, 이 추운데 폐지를 주우시느라 다 터진 손을 잡고 보니 가슴 한쪽이 시큰하더군요. 저는 나가려는 할머니를 붙들고 도시락을 하나 내밀었어요. 이거 하나 드세요. 많이 배고프신 것 같은데 끼니도 안 챙겨 드시고. 아니야, 뭘 이런 걸 주고 그래요. 다 돈 받고 파는 건데 괜찮아요. 할머니, 이거 유통기한 오늘이면 끝나는 거라 내일 다 폐기돼요. 그냥 이거 가지고 가서 드세요. 어차피 버릴 건데 누구라도 먹는 게 낫잖아요. 제 말에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저는 편의점 밖까지 할머니를 잘 모셔다 드린 뒤 도시락 값을 제 돈으로 대신 계산했죠. 할머니에게 그냥 드리기 위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라고 둘러댔던 거였죠. 별것 아닌 도시락 하나에 고개를 푹 숙이며 고맙다고 정말 잘 먹겠다고 인사하는 할머니를 떠올리자 저는 너무나도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우리 가게에서 나오는 폐지는 모두 모았다가 할머니에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올 때마다 고맙다며 요구르트 하나씩 주곤 하셨지요. 평생 고생만 한 것 같은 손으로 요구르트를 건네는 할머니를 보자
저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우리 가게에도 요구르트는 많으니 다시 들고 오지 말라고 하도 내봤죠. 그렇게 제가 수시로 도시락이나 먹을 것들을 내주는 걸 본 옆 가게 부동산 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붙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런 할머니한테 뭘 그렇게 막 퍼주고 그래? 저 할머니 부자야. 하루 종일 골목길에서 폐지 주워다 팔고 퇴근할 때 벤츠 타고 퇴근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뭘.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할머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거 직접 본 사람 있대요. 아이, 누가 직접 봤다기보다는 소문이 그렇다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러세요. 벤츠 타고 다니는 할머니가 이 추운데 옷도 저렇게 대충 입고 손끝이 전부 터져라 무거운 리어카 끌고 다니겠어요? 저는 부동산 사장의 말을 무시하고 할머니가 보일 때마다 먹을 것을 챙겨드렸어요. 할머니는 그마저도 미안했는지 우리 편의점 옆을 지나갈 때면 걸음을 빨리 재촉하시거나 제가 편의점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제가 내놓은 폐지만 얼른 실어서 가곤 하셨죠. 그런 할머니를 돈 많은 거짓말쟁이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싫더군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추측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더 춥고 찬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어요. 편의점 옆을 지나던 할머니가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가 났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지켜보던 저도 놀랄 따름이었죠.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은 할머니를 뒤에서 친 뒤 재빨리 일어나 자전거를 끌고 그대로 도주하더군요. 뺑소니를 친 자전거를 잡는 것이 중요했지만 쓰러진 할머니를 챙기는 게 우선이었어요. 저는 편의점 문도 닫아버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인근 병원으로 왔죠. 가는 내내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손사래를 치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심하게 부딪혀 넘어지셨는데 아프지 않다는 건 거짓말일 뿐이고 치료비 때문에 그러시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무방비 상태의 할머니를 자전거로 친 뒤 뺑소니 친 가해자에게도 분노가 치솟았고 그 억울하고 아픈 와중에도 돈 걱정만 하시는 할머니에게도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 지금 얼마나 큰 사고 당한 건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병원비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자는 검사 다 받으세요. 아셨죠? 저는 병원비는 본인이 내겠다고 우기는 할머니를 말리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검사를 진행했어요. 담당 의사가 할머니를 호출하면서 보호자를 같이 찾더군요. 저는 제가 보호자라고 말하며 할머니를 모시고 진료실로 들어갔죠. 보호자 되세요? 네, 보호자입니다. 그럼 환자분은 잠깐 밖에 나가 계시겠어요? 보호자분하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를 복도로 내보낸 뒤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뼈는 괜찮습니다. 큰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뭘 말씀이세요? 암이 이 정도로 퍼지면 그냥 있어도 아파요. 이 몸으로 외부 활동을 하셨다는 게 말씀을 들어보니 폐지 주우려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안색이 늘 안 좋아서 어디가 많이 편찮으실 거라 짐작은 해왔지만 암이라니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할머니를 생각하니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였죠. 지금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서 절대적으로 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와 제가 혈연 관계나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남이라는 것을 알고는 저에게 안타까운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환자분은 따로 가족이 없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남은 날들 동안이라도 외롭지 않게 잘 돌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통증 심하시면 병원에 와서 진통제 처방 꼭 받으시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곱씹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가 그 몸을 이끌고 그동안 폐지를 주워 오셨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군요. 저는 할머니를 그대로 혼자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죽어도 리아카부터 챙겨야 된다는 할머니의 고집에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가게로 갔어요. 미호크는 가게 앞에 그대로 서 있더군요. 마침 알바생이 오는 교대 시간이어서 할머니 손을 꼭 쥐고 저희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 우선 저희 집에 가세요. 지금 이대로 집에 혼자 가시는 거 위험해요. 병원에서도 할머니 잘 쉬고 잘 드셔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나처럼 지저분한 사람 데리고 가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다 싫어해요. 할머니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어요. 아, 할머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대로 할머니 보내면 제가 집에 가서 어떻게 편히 쉬겠어요. 저희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따뜻한 곳에서 좀 쉬셔야 돼요. 저는 만류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들어가자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놀라더군요. 저는 할머니를 잠깐 거실에 앉히고 아내에게 대충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더 묻지도 않고 당장 밥부터 하더군요. 따로 아껴둔 굴비까지 꺼내고 이것저것 좋은 재료가 있는 대로 솜씨를 부렸어요. 그렇게 한상 차려지고 나서 할머니를 식탁에 앉혀드렸죠. 할머니는 따뜻한 밥과 맛있는 요리를 보며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할머니는 밥을 한 숟가락 넣기가 무섭게 훌쩍이며 우셨어요. 저는 눈물을 꾹 참고 할머니 쪽으로 반찬을 옮겨드렸죠. 아내는 할머니의 행색이며 안타까운 사정을 대충 알게 되었기에 안쓰럽고 애틋한 표정으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에서 가장 막내인 제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던 것도 아내 덕분이었죠. 형과 누나들 모두 형수나 매형이 어머니 모시는 걸 반대하니 요양시설에 보내자고 했었거든요. 그때 발벗고 나선 것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사남매가 어떻게 서로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냐고 할 수가 있느냐며 분노를 참지 못했던 아내는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날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삼시세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차려 올리랴, 병간호하고 병원 통원하랴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길에서 난처한 일을 당하신 할머니를 갑작스레 모셔왔는데도 실은 내색이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할머니를 다정하게 챙겨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다 하신 할머니는 주머니로 지지시더니 아이들에게 용돈을 내미셨어요. 다 해서 8,000원. 며칠은 모았을 그 돈을 아이들에게 덥석 주시는 걸 보자 저는 몹시 울컥하더군요. 나는 가족이 없어서 손주고 뭐고 없어요. 손주 용돈 한번 줘볼 기회가 없었는데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좀 주게 해줘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신 뒤에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는지 웃으며 집을 나서시더군요. 할머니, 그냥 가시지 말고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날씨도 추운데 가는 길도 엄청 힘드실 거예요. 아내의 말에 할머니는 한사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이고, 깨끗한 집 더러워져요. 아니에요. 따뜻한 밥상 차려준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워요. 나도 내 집이 있는데 가야지. 붙잡으려는 아내와 할머니가 한참 실랑이를 한 뒤에 결국 아내는 할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저는 집까지 모셔다 드리라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뒤 할머니를 모시고 길을 나섰어요. 그렇게 도착한 할머니의 집. 난방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단칸방은 정말 초라하고 궁색하기 그지없었어요. 누가 이런 분에게 몰래 벤츠 끌고 다니는 부자라고 비아냥거렸는지 화가 날 지경이더군요. 저는 그 길로 전기장판과 따뜻한 이불을 사다 깔아드렸어요. 다행히 전기가 끊기진 않았는지 전기장판 온도가 올라가더군요. 저는 할머니를 따뜻하게 데워진 이불 속에 모시고 그 옆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어요. 할머니에게도 가족이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먼지가 가득 쌓인 액자들 속에는 가족들의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들로 생각되는 젊은 사람이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드님이신가 봐요. 잘생겼죠? 서울대 나왔어요.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바깥 양반이 살아있을 때가 좋았지. 바깥 양반 일찍 보내고 나니 혼자 아들 키우기가 버겁더라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미국으로 가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지금 미국에서 박사하고 있어요. 지 아빠 닮아서 얼마나 애가 똑똑한지. 박사씩이나 는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둬요?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말이 많았네. 미안해요. 사람하고 이야기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이제 그만 가도 돼요. 내가 너무 고단하네. 사회복지사라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내 인생이 나아지겠어? 이제는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딱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머니가 제 피부치라도 되는 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할머니를 내버리고 외국으로 떠났다는 아들이 어찌나 믿던지요. 옆에 있으면 한 대 패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를 쳐다보시며 빙긋이 웃는 할머니의 얼굴에 어딘가 알 수 없는 온기가 가슴에 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세상 사라는 것이 참 모진 사람들, 안타까운 일들로 가득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충격을 받거나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한테 손에 날 것이 없는지 계산기부터 두드리던 형, 누나들이 생각났죠. 어차피 요즘엔 장남이 재산 다 가져갈 수도 없지 않냐. 재산도 나누는데 어머니 치료비도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만 부유하게 뒤집어 씌울 생각들 마라. 오빠는 어쩜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재산부터 먼저 나눠. 나도 돈 없어. 병원비가 지금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무조건 똑같이 나누자면 없는 사람은 어쩌라고. 그리고 나는 엄연히 출가 외인 아냐.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야, 너 불리할 때 출가 외인이고 너 유리할 땐 엄연히 이 집안 딸이다 이거냐? 출가 외인이면 출가 외인답게 친정일에 신경을 끄던가 시시콜콜 간섭해서 네 새언니 짜증은 짜증대로 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누가 보면 아주 애처가인 줄 알겠어. 내가 그때 누구 편드느라 새언니한테 악다구니를 썼는데 오빠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형과 누나들이 서로 물고 뜯는 말다툼을 벌일 때마다 어머니는 한 구석에 고개를 돌린 채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깨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죠. 위로 나이차가 많이 나는 형과 누나들 틈바구니에서 저는 늘 조용한 막내였어요. 감히 말다툼에 끼어들 생각조차 못했었죠. 그런 저를 밀어내고 당당히 목소리를 낸 건 제 아내였고요. 아주버님, 형님,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 모실 테니까 그만 다투세요. 어머니 치료비도 보태주기 힘드시면 그만 두시고요. 저는 집안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대신 어머니, 제가 끝까지 모실 테니까 다시는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다투지들 마세요. 저는 그때 아내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늘 용기 없고 머뭇거리기만 하던 저에게 작은 체구에서도 그런 큰 힘과 용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제가 우선 여기 10만 원 놓고 갈 거예요. 이걸로 전기세 먼저 내세요. 전기세 아깝다고 전기장판 안 틀고 그러시면 저 정말 화낼 겁니다. 아이고, 인불에 전기장판까지 다 싸주고 이렇게 전기세까지 주면 어떡해요. 나는 이 돈 못 써요. 도로 가지고 가요. 할머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제가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형 누나들이 전부 외면하고 재산만 가져가려고 했고요. 그때 제 아내가 나서서 막내인 게 무슨 상관이냐며 어머니 모셨던 거예요. 저희 집에서 요양하시다가 편하게 가셨어요. 저는 그 일 이후로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건 할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양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할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 날,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그간의 사정과 할머니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내는 펑펑 울면서 당장 가서 할머니를 모셔오라고 하더군요. 할머니, 남한테 패 끼치는 걸 죽기보다 더 싫어하시는 것 같아. 전기장판 사다 드리면서 전기세도 미리 드리고 왔는데 얼마나 거절을 하시던지. 아까도 한사코 집에 가서 주무신다며 나가셨잖아. 내가 집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당신이 가서 좀 들여다봐주면 좋겠어. 네,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다음날 가게에 나간 저는 유리문 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을 수시로 내다보았어요. 행여라도 할머니가 네 역할을 끌고 또 나오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더군요. 이튿날 할머니께서 드실 음식을 만들어 찾아간 아내는 할머니 몸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다며 걱정을 하더군요. 그로부터 며칠간은 가게 일이 바빠서 저 대신 아내가 할머니를 돌보았지요. 가게 일로 며칠째 할머니를 들여다보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던 저는 알바생과 교대가 끝나자마자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의 집은 온통 어둠 그 자체였어요.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는 아내가 왔다 간 흔적 말고는 달라진 게 없었죠. 할머니는 화장실에 다녀오다 쓰러지신 건지 문지방 앞에 앙상한 몸을 뉘인 채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곧장 119를 불러 병원으로 할머니를 모셨어요. 병원에 가는 내내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이대로 할머니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 할머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정도에게 무섭게 금방 가시려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이제 버티는 게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동안 생존하셨다는 것도 의지가 대단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2시간 만에 깨어나셨어요. 저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띠셨죠. 군데군데 빠진 이를 드러낸 그 웃음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맨날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나 그런데 집에 가고 싶어. 병원에 있는 건 너무도 끔찍하게 싫어. 저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했어요.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으셨던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에서 죽고 싶지는 않다는 게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의사 선생님께 다시 물어봤어요. 어차피 병원에서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환자분 말씀대로 요양병원 같은 편한 곳으로 이동하셔도 돼요.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안타깝게 들리던지요. 할머니를 버린 아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나 할까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늙고 병들면 자식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현실이 가혹하고 부당하게 느껴졌지요. 저는 할머니를 도저히 집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없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할머니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는데 병원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 어떻게 그냥 집으로 보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할머니께서 거절하시더라도 무슨 일이 있든 집으로 모셔와요. 몇 번 뵌 걸로도 이렇게 정이 들어서 마음이 힘든데 그 추운 집에서 돌아가시게 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저는 아내의 말대로 할머니를 모시고 곧바로 집으로 갔어요. 아내는 집이 더울 정도로 보일러를 틀어놓고 깨끗한 이부자리를 마련해 놓았더군요.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자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시면서 맛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식사를 마친 할머니를 욕실로 모시고 갔어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놓은 아내는 만류하는 할머니를 어루고 달래며 아이 씻기듯 깨끗하게 목욕시켜드렸어요. 할머니 목욕을 마치고 나온 아내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많이 운 모양인지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더군요. 온몸이 붓고 여기저기 염증이 생긴 할머니의 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었다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못해 흉터로 남은 부분들이 아내의 가슴을 후벼판 것이었죠. 아내는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활동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잘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는지 다소 거북할 만큼 지저분한 할머니를 능숙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죠. 할머니는 그런 아내의 정성 어린 손길을 비로소 마음을 많이 여신 것 같았어요. 그동안 너무나도 황송해하셨다면 지금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잠자코 손길을 받아들이셨어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우리 집 서랍장 첫 번째 서랍 열어봐요. 거기 장례비가 들어있어요. 할머니, 10년은 더 사실 거예요. 네,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장례비 같은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으로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여기 편하게 계세요. 저희 아내는 할머니만 괜찮으시다면 할머니 계속 여기서 지내시게 하고 싶어요. 그런 저의 말을 듣던 할머니의 눈시울도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은혜도 갚기가 힘든데 무슨 패를 더 끼치라고 그래요. 더는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돼. 내 집으로 가야지. 할머니, 외국으로 이민 갔다는 아들 연락처라도 혹시 모르세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으신데 혼자 계시겠다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알 건 아셔야 하는데. 할머니는 제 말에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숨길 수 없도록 얼굴에 드러났지요. 저는 그런 할머니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어요. 할머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이번에는 아내도 말리고 나섰죠. 할머니,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면 저희들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요. 할머니만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하는 사람들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 먹이고 씻기고 입혀준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요. 할머니의 고집을 꺾기는 참으로 어려웠어요. 결국 저희는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릴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모셔다 드린 대신 전기장판이라도 꼭 켜고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아내는 할머니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간호를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렇게 할머니께 왔다 갔다 하기를 여러 번.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위독해지셨어요. 저는 보다 못해 할머니를 다시 병원으로 모셔갔어요.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점차 의식이 흐려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할머니는 잠시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셨죠. 경수야. 저는 할머니의 부름에 깜짝 놀랐어요. 저를 아들로 착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기억이 헝클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던 저는 이제 할머니의 상태로는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틀을 더 사시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순간을 아내와 함께 견뎌냈어요. 아이들은 장모님이 돌봐주고 계셨고 가게는 알바들에게 떠맡기들 하다시피 했어요. 저희의 일상이 많이 흐트러지기는 했지만 이미 인연을 맺고 할머니에게 정이 들 대로 들어 이 세상 떠나시는 그 순간에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제 손을 붙들고 엉엉 우셨어요. 내 아들 내 새끼 경수야 보고 싶었다. 네 어미가 우리 경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경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제 다시는 엄마 떠나지 마라. 네, 제가 경수예요. 저는 할머니가 착각이나 환각으로라도 아들을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의 아들인 척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잡고 아들에게 못다한 말씀을 하셨어요. 경수야, 어제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으며 혼나서 마음이 안 좋지? 너 좋아하는 옥수수랑 고구마 쪄놨으니까 물김치랑 어서 먹어라. 나는 안 먹어도 된다. 아까 많이 먹었어. 내 새끼 입으로 만난 거 들어가면 보기만 해도 배부르단다. 저는 가슴이 에이는 듯 아팠죠. 그런 할머니와 제 모습을 보며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더군요. 돌아가신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저는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막내 아들에게 맡겨져서
아들과 딸에 대한 서운한 말 한마디 솔직하게 하지 못하고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전에 열심히 모신다고는 했는데 정작 마음 편히 가시도록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놀려왔던 슬픔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며칠을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힘들어하셨어요. 어느 날 정신이 살짝 돌아오신 것 같아 저는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늘 날아가시면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막내 아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살아계실 때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 같아 늘 마음이 아프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요. 꼭 좀 전해주세요. 아셨죠? 할머니는 바짝 마른 얼굴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어요. 환청과 환각이 보이는 듯 몹시 고통스러워하면서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셨지요. 간호사가 와서 진통제를 놓아드리자 그제야 조금 통증이 완화된 것 같았지요. 그러나 할머니의 생명은 점점 희미한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쥔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고맙다.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더욱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시듯 차분한 말투였어요. 엄마, 경수야, 고맙다. 저는 의식이 사라져가는 할머니의 모습 너머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발견했고 할머니는 울먹이는 제 모습에서 아들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을 할머니와 저는 서로에게서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를 좀 더 일찍 알게 되었다면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지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할머니는 그날 저와 제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고통과 싸우다가 혼절하듯 세상을 떠나셨어요. 희미하던 촛불이 가느다란 바람에 굴쩍 꺼지듯 그렇게 할머니는 허무하고 허망하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셨지요. 의사는 할머니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조용히 병실을 떠났어요. 제 어머니를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도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은 감당하기가 힘들더군요. 저와 아내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만큼이나 아파하며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곁을 떠나고 아무에게도 의지할 데 없이 힘겹게 살아가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는 가난뱅이인 척하는 부자로 오해받고 미움받으며 사신 인생. 그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늙고 병든다는 것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무거운 멍에와도 같은 일인지 깨달았지요. 저와 아내는 백방으로 할머니 아들을 찾았어요. 장례식에는 아들이 꼭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할머니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저희는 슬픈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있다는 할머니의 아들은 이미 수십 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외롭게 고통받으며 사셨던 것이었죠. 결국 장례는 우리가 대신 치러드리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조촐한 장례식장은 썰렁하기 그지없었어요. 살아서도 쓸쓸했지만 죽어서도 너무나 외로운 할머니의 인생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제가 생판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터져 나오는 울음을 그치기가 어려웠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미처 다 울지 못했던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기라도 하냐. 저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내는 제 등을 토닥이며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쓸만한 살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할머니의 집은 초라했어요. 그릇이며 컵 같은 것도 이가 나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이불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눅눅하고 무거웠지요. 냉장고 안에는 먹을 만한 것이라고는 먹다 남겨둔 편의점 도시락 정도였는데 그것마저 제가 드린 걸 아껴 드신 것 같았어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나더군요. 그 아픈 몸으로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한 채 병원도 못 가고 병마와 싸우느라 할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내는 할머니의 지난번 말이 생각났는지 첫 번째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서랍에는 삐뚤빼뚤하게 적힌 편지와 통장이 나왔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에게 나는 남편 앞세우고 자식도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걱정해주고 보살펴줘서 고마워요. 살면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은 참 나한테 얄궂더군요. 편의점 사장 부부를 만나서 내가 사람다운 대접도 받아보고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느껴보기도 했어요.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오. 편의점 사장님은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한 걸로 알아요. 나도 곧 하늘나라 갈 테니 그곳에서 만나면 살면서 참 그렇게 따뜻한 사람 처음 만나봤다 하고 칭찬해 줄게요. 그리고 약속 하나마 내 선물을 꼭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전기장판 켜고 잘하는 사장님 부탁 내 들어줬으니 사장님도 내 부탁 꼭 들어줘야 합니다. 편지와 같이 들어있는 통장 드립니다. 어차피 전할 사람도 없는 정처 없는 돈이나 내 평생 모은 것이니 은혜를 다 갚지 못한 내 마음 대신한다 셈치고 꼭 받아 잘 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마워요. 외로운 늙은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어줘서 이 늙은이는 이제 서방이랑 아들 만나러 가니 너무 슬퍼 말아요. 두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은 꽃길로 끝나갑니다. 할머니의 편지를 다 읽은 조고 아내는 통장을 열어보았어요. 10,000원, 7,000원, 22,000원. 그렇게 수십 년을 모은 것이 분명한 통장 잔고는 5천만 원이 약간 넘었습니다. 감히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할머니가 준 통장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로 한 것이지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소중한 돈을 물려주면서 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난 할머니는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공허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멍하니 편의점 유리문 밖을 내다보며 신세를 한탄한다거나 한창 나이에 정년퇴직하고 편의점이나 지키고 있는 신세를 투덜대지도 않았지요. 살면서 마음 하나 고쳐 먹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는 그걸 끝내 모른 척했던 것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동안 저는 편의점 문이 열릴 때마다 중학생 녀석들을 떠들며 골목을 가로지를 때마다 혹시 할머니의 모습이 보일까 고개를 들고 살피는 저를 발견하곤 했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할머니가 다시 오실 일은 없었죠.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깊은 정이 들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늙고 병든다는 것, 가난하고 외롭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슬픈 일인지요. 할머니를 통해 그 안타까운 인생을 곁에서 지켜보고 나니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시고 난 뒤 아내도 한동안 마음이 심란했는지 자주 한숨을 쉬더군요. 할머니가 식사를 하던 빈 의자를 멍하니 쳐다보기도 하고 가게 일을 도와주러 오는 길에 할머니 집이 있는 골목 쪽을 한참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할머니를 알게 되고 가시는 게 지켜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당신이 요즘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할머니도 당신 그런 모습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위에서 우리 어머니랑 당신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렇게 침울하게 있을 거야. 당신 최선을 다했잖아. 나는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아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생각하며 서로의 손을 꼭 마주잡았어요.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불만에 가득한 채로 매일 매출을 체크하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걱정하며 제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것이 뻔했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겨웠을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떠올리며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할머니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영면하시기를, 쉽지 않은 봄날을 만끽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방황을 마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을 내딛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배운 삶의 의미를 두고두고 의미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